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2021년 북한도시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황진태 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적은 것은 여전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맞고 있기 때문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곳 마실에서 주제를 원산을 갖고서 원산 도시를 갖고서 주제로 이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2018년에 처음 북한 도시 포럼을 시작해서 평양 그다음에 어디 원산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 그 연구 결과를 이제 포럼을 통해서 대중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자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국책연구원이라 하면은 딱딱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접하기는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서 저희 통일연구원은 북한 연구에 있어서 국내 유일한 싱크탱크로서 좀 더 대중들에게도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려주고자 이 포럼을 꾸준히 유지해 왔었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의 공간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할까를 갖고서 또 이제 여러 고민들이 있고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일면적으로 혹은 왜곡된 형태의 정보들이 대중들에게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일연구원의 북한도시 포럼을 통해서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되고 좀 더 실제 북한에서는 어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을 보여주고자 올해의 주제는 특정한 도시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코로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경제지리적 시각 또한 분단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를 이해를 해야 되고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하고의 한반도 차원에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 구성은 오전에는 홍민 박사님의 비상방역 코비드 테크놀로지 예외 상태 역설들이라는 코로나 시대의 어떤 북한 도시에 던지는 질문들을 준비했고 이에 대해서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 선생님과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정창현 박사님께서 자담을 하는 형태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세션이 마치면 뒤에 있는 세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세션은 코로나 시대 북한 도시와 일상에 대해서 2가지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션 두 번째에서는 코로나 북한의 이제 경제지리 차원에서 봐서 북한의 실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추세는 어떨 것에 대해서 북한의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의 진단과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저희 포럼의 제목인 비상방역 레진과 분단의 지리학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마지막 세션의 제목은 코로나가 어떻게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분단 체제 한반도의 차원에서 좀 더 성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2개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세션이 있고 마지막으로 클로징 세션에서는 오늘 발표하셨던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간단하게 앞으로의 코로나 시대의 북한은 어떠한 수행성, 어떠한 진로, 어떠한 경로를 탐색하게 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프닝 세션이죠. 오늘 북한도시 포럼을 열게 해줄 홍민 박사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앞서서 우리 황진태 박사님께서 오늘 행사에 대한 여러 개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좀 부연 행사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북한 도시 포럼은 5회째를 맞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1회, 2회 이렇게 넘버링을 하다가 올해는 그냥 2021년 이렇게 붙여서 그냥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앞서 이제 소개한 것처럼 매년 그 북한 도시를 선정을 해서 그 북한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한 것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고 보여주는 데 상당히 주력했던 포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헌도 중요하지만 문헌 이외에도 굉장히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동원하는 그런 포럼이었는데 올해 이제 그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여러 문제의식들을 좀 갖게 됐어요. 뭐냐면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제 코로나 국면을 우리가 겪으면서 북한에게 보여준 우리의 어떤 시각 이것들을 한번 성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북한이 코로나의 국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이다라는 프레임이 너무 당연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비정상적이지 아니다, 비정상이다. 뭐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비정상적이라는 프레임이 과연 맞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의문들이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질문들이죠. 왜 북한은 백신 지원을 안 받지? 왜 백신 접종을 안 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지난해 그 올해에 걸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대북 전단지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상당한 그 긴장 관계들이 있었고 또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성 월북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몇 차례 이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의 방역과 관련된 태도가 하나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상당히 해석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과연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저런 방역,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보여주는 저 태도들을 우리는 비정상 프레임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우리는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실상 그 담론적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북한 도시 포럼이 갖는 그 본질적인 문제의식이죠. 과연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북한 도시는 과연 안녕한가? 잘 있는가?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포럼 내용이 이렇게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풀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션 구성에 좀 스토리를 갖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제 그 좌담 형식으로 두 분의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같이 그 북한의 도시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북한 도시가 과연 지금 어떤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 북한이 먹고 사는 문제로서의 경제는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 또 한반도의 어떤 이 분단 상황들이 우리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본다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질문 형식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게 이제 저희 오늘 그 기획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세션 오프닝 세션은 그런 문제 왜 북한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저런 비상 방역 레짐이라든가 분단 지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의식을 조금 던지는 그 오프닝 세션이죠. 그래서 그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그냥 불현듯 생각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뒤에 그 발표될 여러 세션에서의 발표들과도 연결되는 지점일 거라고 봅니다. 주제를 비상 방역, 그다음에 코비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예외 상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비상 방역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일관되게 한 2년여 거쳐서 초특급 또는 비상 방역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법적으로도 강화를 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봉쇄 조치라든가 다양한 내부적 조치를 통해서도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죠. 소위 이제 하나의 체제, 레짐으로서의 비상 방역이 2년여 정도 가동이 된 건데요. 과연 이 비상 방역이 갖는 의미, 또 비상 방역이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하고 있는 비상 방역이 정말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 이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 테크놀로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또 뭐 국가 간의 관계, 또 지역, 도시, 개인들이 각각 이 코로나에 대응해서 어떤 그 소위 기술이란 말은 어떻든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술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의 테크놀로지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진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 이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예외 상태에 대한 뭐 그 학술적 개념을 아주 편안한 대중적 그 개념으로 가져온다면은 어떻든 코로나라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태 또는 아주 비상 사태와 같은 이 사태가 어떻든 우리가 기존에 영위했던 그 정상적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역설적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나 분단의 어떤 부분도 상당 부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그 우선 그 좀 앞에 영상이 이렇게 화질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북한의 비상 방역과 관련돼서 일단 법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이제 지난해 1월 20일부터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에 대응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는데 법적 차원에서까지도 이제 제정을 하면서 비상 방역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0월에 제정을 하게 되고요. 북한이 설명하는 비상 방역법은 크게 이제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눠놓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꼭 주목해야 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비상 방역과 관련된 법적 구속력과 법적 실행력들을 상당 부분 담보하려고 애를 썼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무려 지난해에만 11번에 걸친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 또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이 비상 방역 또는 코로나 국면에 대응하는 회의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촘촘하게 이 비상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프레임으로 보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상당 부분은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다른 국가에서도 보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소위 제한적이거나 유연한 또는 완전한 봉쇄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자체를 비상 방역이라는 것을 비정상으로 보는 시각이 맞는 시각인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비정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비상 방역을 하고 있는 북한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비정상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아마 이제 두 분이 그 좌담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와 관련된 평가나 의견들을 좀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북한이 이제 비상 방역을 바라보는 북한의 비상 방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선 뭐냐면 물리적으로 너무 강한 봉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철저한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국경, 영공, 영해 그리고 이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상 비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폐쇄성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아주 지금 2년여 동안 계속 작동해 왔습니다. 도대체 북한 내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그 의문들 이것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이 그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가 주요 국제 기구들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없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제로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이제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이런 폐쇄성, 불투명성 이거 덧붙여서 북한이 이런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신, 이 프레임이 같이 중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일종의 코백스라는 국제 배분 체계에서 배분 할당량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받지 않겠다고 한 부분들 이것과 연계돼서 왜 백신 안 받는가? 백신 없이 견딜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백신 체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비정상성 이게 상당히 도드라지게 또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또 실제 많은 전문가들도 또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봉쇄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들 또 여러 이제 서방 국가들이 그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로 인해서 어떻든 상당히 인권 침해적 요소로 그런 북한의 행동을 보는 태도를 보는 그런 프레임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냐, 백신이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양자택일, 그러니까 백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선택할 것이냐, 봉쇄를 통해서 계속 걸어 잠글 것이냐, 이 양자택일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방역 협력에 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죠. 왜 저렇게 지원을 하겠다는데 또는 방역 협력을 하겠다는데 안 하는 걸까? 그래서 북한의 이런 비상방역을 보는 그 여러 가지 외부의 시선들은 대체적으로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고 뭔가 불신에 가득 차 있고 비정상적이다라는 이제 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북한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외부에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 증폭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불신의 어떤 시각들, 또 이런 프레임들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의 어떤 정세가 굴러가는 것과도 상당히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경색될 때는 더 이런 불신의 프레임들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인데요. 뭐 여러 진짜 북한이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자신의 국내적인 방역 조치 현황, 그다음에 국제적인 방역의 동향, 코로나 현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방역과 관련된 그 실제 주의 조치들 뭐 여러 가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에. 근데 굉장히 많은 그 내용 속에서 우리 몇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든 엄중한 후과, 치명적인 후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뚫렸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그 후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미연에 이걸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강박적으로 언어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그 치명적 후과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력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 언술 속에는 어떻든 이것이 뚫렸을 경우에 가져올 체제의 어떤 그 위기감 여러 가지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떤 파괴력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는 상당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인식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치명적으로 이 방역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이 이 코로나 이외에도 전염병과 관련된 대응 사례들은 기존에도 최근 한 20여 년 사이에도 몇 차례 중대한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스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메르스 여타의 어떤 그 사례들에서 북한이 취한 조치들을 보면요. 그 치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상당 부분 그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일관된 자세를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에만 더 강한 반응을 하고 철저한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있었던 전염병의 대응 사례로 봐도 북한은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를 상당 부분 원칙을 삼고 일관되게 행동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갖는 북한의 비정상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은 특이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북한의 이런 봉쇄 중심처럼, 그러니까 봉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비상 방역 체계, 이것이 왜 그렇다면 북한이 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이죠. 일단 세계화와 이제 북한이라는 대목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북한은 이미 고강도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런 제재로 인해서 무역이나 정상적인 어떤 교역 사원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죠.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고 상당히 북중 교역으로 굉장히 편중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와의 접촉면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가 갖고 있는 이 전파의 어떤 메커니즘은 여러 이제 전문가들도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만
세계 무역 체계를 통한 그 확산 이 그 동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우한에서 이제 발생을 했지만 이 우한이 갖고 있는 세계 생품 생산으로서의 굉장히 주요 거점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동아시아 주요 무역 허브라든가 그 동선을 따라서 확산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과 북미 전 지구의 소비 중심으로 이제 전파된 부분들, 이걸 본다면 결국 세계 무역 체계 그리고 이 1980년대 이후 확산 체계화돼 있던 세계화라는 어떤 이 흐름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첩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나 민간 중심의 어떤 분업 생산 유통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노동력을 파견하거나 네트워킹돼 있는 이런 촘촘한 어떤 연결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국가들의 중심으로 이것이 전파되고 확산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980년대 이후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전 세계의 어떤 경제의 그 트렌드, 소위 플랫폼 자본주의, 그다음에 거대한 물류망, 그다음에 초국적인 생산, 노동의 어떤 복합적인 연계,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 코로나의 확산의 어떤 그 메커니즘과 같이 일치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무역 접촉면을 갖고 있었고 또 거대한 플랫폼 자본주의와도 일정하게 이격돼 있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봉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물론 이제 북한 나름대로 있지만 세계의 경제와의 제한적인 접촉면 때문에 이 봉쇄 중심의 어떤 접근이 오히려 북한에게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 물론 굉장히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근데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선택하는 이 봉쇄 자체를 지나치게 이제 다른 국가들, 일반 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 방역 접근 방식과 너무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비정상성으로 보는 것에서 조금 더 우리는 좀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 스케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제 붙였지만 또 백신 체제 뭐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각국이 다 이 봉쇄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봉쇄를 취하고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에 전 세계 국가 그리고 각 도시들이 락다운을 이제 했는데 이게 굉장히 거대한 감옥과 같다. 그리고 이제 고립에 대한 피로감, 또 저항감, 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촘촘하게 그 짜여져 있던 그 무역 공급망에 의존하던 체계들이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들, 이런 것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초기에 이런 봉쇄 제한적인 어떤 그 정책을 펼치다가 이후에는 굉장히 개인화된 그 방역 스케일로 전환을 대부분 합니다. 소위 이제 그 개인화된 방역 스케일로 전환하는 데는 백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라는 인권 문제와 그 서구 세계가 이제 상당 부분 연결시켜서 그걸 보고 그리고 도시, 지역, 국가 스케일의 방역에 저항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의 면역 문제로 방역 스케일을 조정하고 무역 및 경제 활동의 공간을 관리하는 제한적인 국가 방역을 주로 이제 취하고 있는 추세였다는 거죠.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시와 영토라는 지역 국가 스케일의 방역 차단을 이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된 어떤 방역 스케일로 가기보다는 지역이나 국가 스케일의 방역 차단, 이것으로 이제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관성이 남아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적절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방역 레짐,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보건 의료 체계, 기존의 북한이 뭐 형이화된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사회주의 보건 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속성도 상당 부분 작용한 부분이 있고, 또 통치 체제가 갖고 있는 것과도 상당히 친화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런 봉쇄 중심의 접근이.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한 체제가 친화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방역 접근 방식,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비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제적인 이제 봉쇄 체제를 유지했던, 그런 운영했던,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과 여러 가지 이제 운영 방식이나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국가들이 성공 사례로 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탄이나 쿠바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인데요. 북한이 거의 1월 20일 날부터 이제 1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지난해죠. 1월 20일부터 국경 폐쇄에 들어갔는데 이들 국가는 그보다 좀 느리지만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빠르게 국경 폐쇄에 들어갔고 외국인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국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제 그 검역 조치,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집회라든가 각종 학교 운영, 뭐 대중교통 운영, 도시간 이동 여러 가지를 다 제한하는 조치를 굉장히 발빠르게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시행했고, 또 이들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 중에 뭐냐면 아주 보편적인 의료 보장 제도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무상 의료 시스템을 상당 부분 체계적으로 좀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질의 차이는 약간의 우리가 이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 초기 그 지난해부터 취했던 방역 조치들의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그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국가들이 취했던 조치들과 거의 유사하게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후에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이것을 접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 취한 조치에서는 그닥 큰 차이를 많이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는 비정상성과 북한 비상방역의 비정상성, 이것을 지나치게 이제 그 오버랩 시켜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미 언론에서 상당히 이제 다뤄지거나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쿠바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쿠바 내에서도 확산 추세가 나타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쿠바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그 북한과 쿠바의 보건의료 체계를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소련식 보건의료 체계를 그 이식을 하고 도입을 한 것인데요. 이런 그 유사성, 소위 이제 쿠바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북한이 갖는 유사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북한이 2년여 동안 보여주고 있는 자신들의 조치 내역을 봤을 때, 뭐 확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북한이 적극적으로 방역 태세를 갖추고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제에 걸맞는 적절한 행동들을 계속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실제 성과가 있느냐, 뭐 이 여부는 이제 좀 차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 맞게 상당히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쿠바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본다면은 북한도 지나치게 뭔가 어마어마한 뭔가 확진 그 규모가 있는데 그걸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뭐 위장하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코비드 테크놀로지 부분인데, 사실 뭐 이거를 개념화를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대응하는 글로벌, 국가가 아니죠. 그다음에 국가, 사회, 개인들의 어떤 테크놀로지에서 드러난 특징, 또 재난에 대응한 통치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아주 이제 초보적으로 한번 개념화를 시켜봤는데,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왜 백신 체제를 도입하지 않았는가? 우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백신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백신 체제가 과연 모든 국가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열려진 체제인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기는 비판적 의견들이 많습니다.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그 평등하게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가 상당히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백신 그 제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계열들이 많고 서방 세계들인데, 이 백신 제조 회사들이 대부분 이익 추구 차원에서 부자 나라를 중심으로 수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백신 공급 체계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백신 체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백신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게 상당히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담감이란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어떻든 백신을 배급받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 어쨌든 뭔가 내부의 상황들을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공개되는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내부의 어떤 동요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왜곡해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공론화되는,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백신 체계는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진짜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측면들 이것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는 체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글로벌 백신 체제에 대한 어떤 신뢰 차원에서 상당히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 중심의 세계 보건 체계도 있고 또 백신 공급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따져보자면 직설적으로 질문하자면은 미국이 과연 적성 국가에 대해서 백신 인도주의를 진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이제 적성 국가 또 내지는 뭐 동맹국 뭐 몇 가지 구분을 한다면은 과연 이제 적성 국가 또는 최소한 수교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백신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사실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쿠바 같은 경우인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자신의 조건 안에서 상당히 방역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과정에서 봉쇄나 제재 수위를 더 높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백스 같은 이제 국제 배급 체계에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자체적인 그 백신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적인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전 국민한테 이 백신을 이미 접종을 했고요. 추가적인 접종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백신 개발을 더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만 봐도 쿠바와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미국과 적성국가 미국에 의해서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소위 미국 중심의 어떤 백신 공급 체계에서 과연 미국이 온전하게 인도주의적 실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미국은 백신 공급을 외교적 수단화하는 것은 이미 뭐 간단한 예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해외를 순방하는 과정에 대부분 백신 한 보따리씩은 크던 작든 간에 들고 가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외교적 차원으로 변질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개발 및 개도국의 백신 공급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남미 국가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완전 계급적 위기에 따라서 이것이 철저하게 배분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 그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방치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국가들이 이렇게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그 불평등, 살인적인 양극화 이런 것들과 연계돼 있고 이것이 그냥 내부적인 그 상황 사태가 아니라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적인 신경제 체제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투기 자본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국가 역할이 그것 때문에 축소되고 사회복지가 지출이 삭감되고 그래서 공공의료 기반이 완전히 그 무너지는 그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신 공급의 양극화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국가 한 내부의 그냥 문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런 신자유주의라든가 미국적 신경제 체제 안에서 이루어졌던 불평등 구조화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 이런 백신 공급 체계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것들을 본다면은 쉽게 이 체제에 의존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통치상의 문제인데 과연 백신 체제를 도입할 경우에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북한 인구를 2008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해서 가령 2,500만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맞았던 백신의 어떤 접종 그 템포로 본다면 최소 6개월 내에 한 5천만 회분이 1, 2차 접종 가능하도록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코백스 배분으로 한 게 코백스에서 아마 1, 2, 3차 지금 배분까지 해서 최근에 나온 배분까지 해서 370만 회분 배분까지 해서 800에서 한 900만 분 정도가 배정이 되긴 했는데 이 정도의 양으로는 인구 한 400만 정도가 1, 2차 접종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코백스의 배분이라는 거는 배분됐다고 해서 진짜 바로 공급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백신을 그 도입을 하는 것이
북한 통치상에서 유리한가? 실제 굉장히 극소량들만 특정 주민들에게 이 접종이 될 경우에 오히려 대다수 주민들과 갖는 어떤 긴장감,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 백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신 외교를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자신이 북미 협상이라든가 여러 협상 그 정세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방법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봉쇄 중심의 비상 방역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어떻든 굉장히 최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도 그렇고 전략 전술 무기를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대미 장기전의 형식으로 계속 힘겨루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마당에 과연 이런 정세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과 백신 체제의 도입이라는 이 두 가지가 과연 양립이 가능한 상황인가라는 이제 근본적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비상 방역이라든가 어떤 코로나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대응이 우리가 비정상성으로 보기보다는 북한이 갖고 있는 대내외적 조건 이 안에서는 상당 부분 어쩔 수 없이 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오늘 전체 회의에 아마 그 문제식으로 한번 던져볼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던져본 거고요. 그다음에 예외 상태의 역설 부분은 좀 더 좀 정치하게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해진 잠적적 조치가 통치술로 전화되는 현상,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뭐 좀 개념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하더라도 예외 상태가 상례가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냥 일상이 돼서 정상성을 규정하는 상황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비상 사태가 새로운 정상성을 만든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예외 상태를 좀 더 그런 보편적 개념 틀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 분단이라는 이 상황들이 상당히 그 예외 상태의 역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크게는 한반도를 벗어나서 크게는 압축적인 고도 성장, 그다음에 지구를 착취하는 어떤 그 시스템, 신자유적인 어떤 폭력적인 질서, 그다음에 척치적인 국가 간 위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실제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문제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국면을 맞아서 오히려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봉쇄 속에서 통치의 정상성을 추구하는 어떤 북한. 왜 통치의 정상성을 추구한다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정상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그것이 더 그런 정상성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당 중심의 통치 체제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어떤 군을 앞세운 어떤 비정상적이라고 보였던 어떤 그런 체제에서 좀 더 당 중심의 그 회의체를 통한 어떤 통치 그리고 상당 부분 법적 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뭔가 통치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 국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측면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좀 약간 역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사이의 어떤 이런 사회기적 네트워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교류 협력 또는 뭐 남북 대화 뭐 이런 아주 그 상투적인 어떤 끈이 아니라 다양하게 등장을 했다는 거죠. 코로나 국면에서 예를 들면은 영공과 영해와 해상과 지상과 공중에서 다양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남북이 연결돼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킹을 우리가 보게 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이제 남북한 관계를 기존에 우리가 보던 한 20년 전, 30년 전에 보던 방식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북한도 남북 관계의 어떤 패러다임 관련해서는 상당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이런 우리의 과거의 그 정상으로 간주했던 것들이 갖고 있던 어떤 비정상성 이것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새롭게 뭔가 정상성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나요? 좀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선생님께 일단
그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에 대한 꼭 의견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국면에 북한 도시 또는 북한 체제에 던지는 일종의 질문이랄까요? 뭐 이런 답변 형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년 가까운 코로나 이 경험,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한 좀 평가,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두 분 선생님이 약간 모두 발언 형식으로 조금 우선 말을 좀 꺼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창현 소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자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북한의 어떤 사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외부의 시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새로운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논쟁이 되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끊임없이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론이라든지 체제 불안정성 등등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계속 그런 부분들이 제기돼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분석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북한 사회 내부에 작동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적 기조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김정은 시대 지금 만 10년 이제 정기 출범한 지라고 하는데 사실 김정은 체제 등장할 때도 똑같이 북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에 보면 북한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이제 위기적인 국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기간에 어떤 폭발적인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는 그런 요소는 별로 없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보는 여러 요소들을 좀 종합을 좀 새롭게 봐야 되고 또 그것을 각 층위별로 북이 생각하는 층위별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 사회에서의 이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과거에 또 김일성 시대 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느 정도의 이 비중을 갖고 있었는가. 그런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역전이 됐는가.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좀 맥락이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이 코로나를 벌어보는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북한 사회를 얘기를 할 때 조금 염두에 되는 것이 항상 시기적인 변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래 북한 사회가 이제 분단이 된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른바 60년, 7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고 이게 90년대, 2000년도에 붕괴가 됐다가 그럭저럭 10년 정도 지내고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에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다. 요즘 북한이 이제 하는 작업들이 뭡니까? 당 운영의 정상화하고 모든 통제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당과 힘 있는 기관의 어떤 검열이나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법 제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법과 규율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이런 어떤 좀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좀 정치적으로 보면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북한은 우리도 그랬지만 전 세계가 다 그랬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갈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또 사실 우리도 백신만 개발이 되면 백신 맞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평균적인 어떤 독감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북한도 처음에 2년 전에 국경 봉쇄를 할 때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사태의 경험에 준해서 국경 봉쇄를 하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들어와서 북중 간에 물자 교류 부분은 풀려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베이징이나 동북 삼성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류가 재개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재개가 이제 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대응이 다른 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 이게라고 생각합니다. 사스가 한 100일 정도 아마 북한이 이 문을 닫았는데 그 전후에 제가 평양을 갔다 왔어요. 2003년 2월 달에 가고 2003년 7월 달에 사스 해제가 되고 8월 달에 바로 제가 평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사스 통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편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중단이 됐지 북한 내부의 어떤 경각심, 경계심 또는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2003년 8월 달에 공항에 내렸을 때 그 전과 달라진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확히 측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도 측정 정도 하나 하고 대부분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 북한의 어떤 북한이 여러 대응하는 형태 중에서 엄격한 이 통제와 국경 봉쇄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전 세계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방역의 대응 자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물론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적 의미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보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 사회에서 복지, 후생 이런 차원의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비상 방역 위원회가 북에서 제일 정치적으로 힘이 센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의 권력기관이 조선노동당이나 다른 어떤 군 산하 이런 데들이 비상방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비상방역에 도움이 되는 조치, 비상방역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하는 것으로서 많은 부분에 개입이 가능해진 그런 정치적인 시스템이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촘촘히 하느냐? 우리가 이제 혁명보다 개선이 더 어렵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013년도, 2012년도 출범해서 4월 달에 아주 그 포부당당한 어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히는데 그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게 2013년도였죠. 2013년 생각을 해보면 북이 해외 대외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풀면서 나오면서 경제 건설에 집중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게 사실 안 됐죠. 미국의 문제도 있고 우리 박근혜 정부의 문제도 있고 등등. 그것이 이제 2018년도에 본격화돼서 사실은 1년 정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시 원위치로 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북한 사회를 움직여가는 젊은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오면 어떻게 보면 좀 좌절된 부분이 있다. 애초에 구상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좌절시키는 부분들을 깨고 새로운 어떤 규범과 운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군 문제를 제일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여러 뭐 토지라든지 시설, 또 군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무역회사,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내각에 돌리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상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군 시설을 의료 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꾸고, 이런 걸 반대할 명분이 좀 없어지는 거죠. 또 북중 간의 무역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군사나 무역기관을 그대로 둘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내국 무역회사나 군사나 무역회사도 비슷해졌다고 좀 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의 무역회사들을 새로 통합을 하고 그 관할 주체를 군에서 내각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방역체제가. 또 하나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결국은 수령의 절대성, 수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조직적 영역을 강화하는 거. 북한의 모든 정치국 회의나 당대회에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이 중요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권한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20년 동안 북한 사회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이 그냥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깨고 새로운 세계적인 어떤 룰에 입각한 것을 새로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들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깨는 시스템으로 이 비상 방역 시스템을 현재 북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례가 1976년도에 북한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일 비서가 후계자로 된 이후에 3년간 유일체계를 만든 이후에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 판문점 도끼만한 사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판문점 사건의 시스템을 통해서 후계자의 지시가 저 최고 말단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속도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 사회적으로 이거를 시험해봤던 게 1976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김정은 체제는 지금 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이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 체제가 확고히 확립이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가면 그런 유일적 영도 체계가 각 당이나 군이나 다른 여러 기관들의 어떻게 점퍼가 되고 그것이 정확히 이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비상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세도, 관료주의, 음벌주의, 각 기관 이기주의, 본위주의, 특수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청산과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틀의 기초에서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나오고 대외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로서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 북한 사회 지금 현재 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조금 단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대항하는 이
대한 정책을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보건 의료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미치는 파장. 그런데 북한은 이게 장기화되면서 대단히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목표를 가기 위한 어떤 힘으로서 또는 계기로서 이 코로나 사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 흥미로운 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일단 정치적 활용의 측면,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굉장히 수세적으로 이 대응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으로 우리가 비춰보고 보통 봤는데, 이걸 또 활용하는 계기로서 해석하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게 우리가 들을 만한 내용 같습니다. 시간이 일단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임동근 교수님이 포괄적으로 북한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런 코로나 또는 재난에 대응하는 어떤 통치 기술 또 내지는 도시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해서 대응해 왔는가, 이런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예, 너무 주제가 커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시는 자유주의적인 그 통치가 없으면 크지 않아요. 도시가 크다라는 얘기는,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뭐든 아무튼 좀 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없이 배급 형태로 인구 100만 이상을 갖다가 굴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도시가 컸다라는 얘기는 뭐가 돌고 있다. 이 도는 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하고 이 두 개의 흐름을 갖다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도시 자체가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먹을 게 끊임없이 와야 돼요. 하루라도 안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물건을 갖다 거기에 공급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도시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물건의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흩어지니까. 그래서 보통 물건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곳에 물건이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에서 힘으로 물건을 옮길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가격 차이를 갖고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장마당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흐름들의 이제 모달 초이스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사람을 끊겼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물건이 잘 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별로 없었을 상태에서는 결국은 내부에서 물건을 어떻게 돌리는 것인가에 대한 차별점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내부에서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다 겪고 있습니다. 다 겪고 있어서 택배 중심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적절한 배급, 의약품 같은 경우에 적절한 배급은 이 마스크도 배급이었죠,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물건이 달리 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럼 그 물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가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이동하는 그러한 그 실천들 아니면 테크닉들 이런 것들이 별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코비드 애프터는 똑같아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됐는지 그냥 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달라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들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네트워킹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A에서 B로 움직이는 물건들을 갖다가 예전에는 이제 군부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갔는데 방역이라는 것이 거기 개입이 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은 어떤 식으로 쉐어하고 있는가, 이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른 모습들이 무엇을 낳는가, 이런 파생 효과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결국은 모드가 바뀐다라는 거는 아무튼 다음에 지배 권력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정상의 비정상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하나의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백신 얘기 맨 처음에 하셨는데 백신은 정말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은
그 우리 어렸을 때 백신 맞아요. 백신 맞는데 뭐 감기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맞는데 생각해 보시면 주로 사람들이 고정된 곳에 일정하게 머무는 곳에서 백신을 놓습니다. 이건 정말 키포인트예요. 백신은 사람이 장소에 고정이 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동시성이라고 하면.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백신 어떤 식으로 놨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에서 일단 멈춰요. 멈춰서 못 가게 만듭니다. 락다운 합니다. 일단 락다운이든 준 락다운이든 뭔가 고정된 곳에 사람들을 모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제로 안 모았고 어떻게 했냐면 신청했죠. 앱으로 내 장소를 갖다 스스로 공개를 하게 해가지고 공간 안에 내 인구를 넣습니다. 내 개인정보 넣고 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공간 단위로 분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플래닝하고요, 계획하고 나서 이제 작전처럼 이제 공급이 됩니다. 군사 작전이랑 똑같아요. 이 공간과 관련된 싸움은. 그래서 모든 그 영역에서 이제 뭐 자유주의든 뭐 신자유주의든 뭐 기타 등등 어떠한 형태든 하여튼 시간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백신을 공급한다라는 얘기는 사람을 갖다 일단 굳힙니다. 장소에 고정시키고 그렇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북한은 아니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뭐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들어가기에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사회주의로 친다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부, 그러니까 우한에서 맨 처음에 봉쇄했을 때 무슨 이상한 나라였잖아요.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바리케이드 치고 뭐 하고 세상에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락다운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런 그 실천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백신의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정말 정치적이에요. 다 구할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것이 되는 순간에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북한이 이제 가질 인구 때문에 가질 잠재력을 갖다가 전 세계에다 공개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서도 그 북한에서 이제 통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 사진만 계속 많이 만들고 이러면서 그 외부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그 북한 쪽에서는 이제 맨파워를 갖다 밖으로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가면서 유엔이 들어가면서 쌀 퍼주면서 다 통제했거든요. 다 통계들을 냈고, 그러니까 뭔가 공급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공간적으로 한정된 인구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령 통계 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노출이 돼요. 그리고 북한이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순차적으로 공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고령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배분을 했듯이.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백신을 갖고 북한이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 구조를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1차 접종을 갖다가 평양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뭐 아니면 산업 일꾼한테 할지 군에서 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그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감추면서 접종하는 방안이 아니라면 외부랑 끊임없이 그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받죠. 이게 아주 풍부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맞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래저래 이제 손해 보는 그런 약점을 노출시키는 그런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백신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백신을 준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도 충분한 양, 그러니까 1, 2차, 3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우선순위를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백신을 어디서 이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 전혀 노출될 염려가 없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제한을 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 캠프로 뭐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동해 이제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백신에 대한 정치고요. 그리고 그 인간과 물자 그 비정상 정상 이거는 뭐 서구도 비정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논의할 게 없고요. 다 이제 각자 만든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과 북한의 이제 경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경계가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가 이제 할 텐데 이때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자와 사람들의 이동으로 누가 이득을 봤을까? 그리고 이득을 보는 구조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고, 그게 끊겼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면, 첫 번째로 자유롭게 움직이던 것이 아니면 그 많이 움직이던 것이 움직임이 준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 들어가는 생각은 뭐냐면 강한 놈은 더 강해지고 약한 놈은 더 약해집니다. 강강약약이 되게 세져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권력의 시선이 많아지는 그 국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 권력을 갖다가 획득한 그런 카운터 파트들끼리의 움직임만 살아남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정부 중심으로 가든,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일 관계 끊어졌을 때 정부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재벌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가든 아니면 정부 중심으로 가든 아무튼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독점적인 그런 교역에 대한 이득을 갖다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를 할 거는 뭐냐면 서로 지금 막 변하는 중이거든요. 안에서도 코비드, 밖에서도 코비드 다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 삼성도 변하고 있고 중국도 변하고 있고 베이징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막 이런 변하는 와중에서 힘센 사람들 둘이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양쪽 다. 북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중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예전과 같지 않다면, 지금 달라진 이 물자의 이동으로 권력 관계가 불균등하게 다시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서로 탐색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끼리가 더 위너가 되면서 교역이 많아지는데, 그 상황에서 서로 탐색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놈이 이겼나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서로 나는 누구랑, 북한이랑 중국이랑 서로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교역이 다시 등장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 안에서 바뀐 것들, 그다음에 이 안에서 바뀐 것들이 서로 이제 그 판단하기 좀 힘든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동기화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폐를 깐 거고 북한은 지금 아직 폐가 안 깐인 겁니다. 노출이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탐색에 대한 그런 게임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한 거죠. 도대체 북한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지식은 무용이에요.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아쉬운 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북한이랑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저쪽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그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그걸 갖고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더 적어집니다. 확실히 서로 내가 이걸 갖다가 어느 거부터 이제 공개를 할지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결국은 힘 있는 자들끼리 다시 교역이 된다. 그럼 민간 교역이 굉장히 많아졌던 그런 흐름에서 이제부터는 좀 단순해지는 그런 그 게임의 그러니까 그 룰들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국경과 관련된 것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인데, 장마당이 뭐 계속 돌아가고 내부에서 뭐 별 문제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 영역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캠프의 재등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이게 이때까지는 다 장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장이 시장이 훨씬 더 좋은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돌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지만 캠프로 바뀐다라는 캠프형, 배분형, 분배형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도 이제 다 시장이죠. 맨 처음에 캠프였다가 분배형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시장에서 캠프로 딱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아주 미묘한 간극이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을 갖다 더 비싸게 주는 쪽으로 물건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물이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계속 물건을 갖고 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 이동하는 효과를 상쇄할 만큼 많은 이득을 갖다가 주는 쪽으로 물건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건데 그게 배분 형태로 들어가 버리면 공평성 내지는 그러면은 정치적인 그런 질서로 절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군부대부터 킵, 아니면 뭐 학교부터 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물건, 내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소비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코비드로 해가지고 문화적이거나 아니면 이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되게 불균등하게 가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돈이 있어서 더 많은 물건을 소비를 했던 도시 문화들입니다. 그 캠프용으로 간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갭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이건 예전에 상하이에서도 있었고 뭐 어느 시기나 다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인 다양성들을 누리던 계급들이 그게 딱 꺾였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참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비정상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주 비합리적으로 움직여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초콜릿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전쟁했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캠프로 갔을 때 벌어지는 이 문제들이 내부에서는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빈민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포퓰러한 그러니까 대중들한테는 별로 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예전에 3번 햄버거 먹다가 배급으로 좀 질 떨어지는 햄버거 한 번 먹는다고 해가지고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계급 문화들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지 그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그 IT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갖다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도 비슷했고요. 뭔가 사치품이 좀 오다가 이제 끊겼을 때 벌어지는 지배계급 내에서의 문화적인 그런 그 갈등들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여성들의 문화는 굉장히 올라가면 내려가기 힘든 그런 그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이제 하면 이제 4가지 정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 해석들 또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백신 문제도 그렇고 북한이 인구를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또 해석이었고요. 북중 간의 교역 문제도 상당히 경제하시는 분들한테도 참고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에 그 상당히 그 포괄적인 여러 주제들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짧게 이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정창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임동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최근에 국영 상전망을 좀 더 복원하고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영 수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싼 물건들을 공급하는 부분들, 국영 상점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든 이 시장 체제의 후퇴라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제도적 관리의 기회로 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상 방역이라는 어떤 시스템 내에서. 그래서 향후에 북한에게 이런 그 기회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행보를 할지 또 이게 사실 이제 기회는 기회지만 마냥 계속 이 기회가 이 비상 방역상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상당 부분 또 제약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행보를 할지에 대해서 정창현 교수님 뭐 이걸 포함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임동 교수님도 뭐 혹시 못하신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분단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코로나 부분이 좀 뭐 도시나 어떤 지리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혹시 뭐 짧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창현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 북한 사회에서의 계획과 시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동근 박사님이 얘기하신 분배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소득을 일정하게 누렸던 사람들, 소비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것이 제한이 됐을 때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 사회에서의 계획과 시장의 문제를 얘기할 때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시장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시기나 그 이후에 2000년대까지는 그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외피를 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보면 뭐 사적 자본의 형태가 일부 있었고 또 그런 형태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런 시장의 운영 과정 속에서 실제로 소유자가 가지고 가는 부분, 예, 국가나 지방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들이 30%가 안 됐다. 나머지는 그게 부패에 의해서 민간에 흘러가던 아니면 실제로 그 돈을 댄 사람의 자기 지분을 갖는 형태로 해서 흘러가던 민간으로 대부분 흘러가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면 지금의 북한 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지금 현재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기능들을 그대로 두면서 다만 유통의 형태들을 다양화하는 형태로 간다.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물가를 조절할 때 굉장히 폭력적인 개입의 형태로 물가 조절 정책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거하고 좀 다른 형태, 새로운 어떤 값싼 물건을 만들든가 새로운 값싼 걸 수입해 오든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대안을 해서 가격을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입각에서 조절을 하려고 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측면에 저는 주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형 마트나 편의점, 할인 매장, 뭐 이런 슈퍼마켓 이런 형태들로 유통을 바꾸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유통망 시스템의 기본적인 소유 주체가 민간 자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의 어떤 소유 주체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성장한 북한 내에서 성장한 뭐 이른바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자본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확대라고, 시장이 처음에 종합시장 할 때 200개에서 450개, 500개로 확대됐다. 그게 굉장히 시장 형태들이 많이 늘어났다. 2000대 중반에 나온 북한의 문건에 보면요, 종합시장을 약 450개 정도, 각 군 단위의 2개 정도 꼴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확장된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정책 수단으로서 시장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태들은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국가적인 통제, 지방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형태로 과거에 30% 정도만 그 수익을 온전히 파악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더 넓힌 형태로 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왔다고 하는 측면, 그 두 개의 측면을 다 봐야지 한 측면만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잘못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중 관계 교육이 되면 누가 소리할까요? 저는 요즘 기대하는 게 그런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북중 관계가 다시 어느 정도 교체가 되면 특히 거기에 제재 문제가 일정하게 풀리면 과거와 다른 무역 관계를 북한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광물 자원을 북한이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중국에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가 그걸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의 대행 에이전시가 있고 북에서도 군부나 내각의 에이전시가 있어서 그 에이전시끼리 계약을 하고 그 물량이나 그 가격에 대해서 담보하는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그 중간에 에이전시들이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내각에 책임 있는 부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중국의 기업이 그 계약을 하는 형태로 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그리고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뭐랄까 유통 마진이랄까요? 개혁에서 나가는 부분들을 조금 통제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냥 북한 용어로 치자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끔 이제 국제 거래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이런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와 제재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결합이 되면 앞으로 북중 간의 그런 무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낮은 민간 교류라든지 뭐 이런 보따리 무역상 이런 걸 제외하면 큰 규모의 그런 계약들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군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주의, 특수주의 부분을 계속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백신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저는 노출 문제보다는 그 백신이 정치적인 이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북한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백신을 예를 들어 5천만 명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중국이 북에 약속한 어떤 다른 부분을 포기를 하고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북의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럴 가능성은 많이 크지 않지만 미국이 5천만 분을 주는 것은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쪽은 그 정도 영향과 능력이 안 되고 미국이 5천만 불을 담보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남북 간의 북미 대화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서로 간의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은 그 부분을 일정한 수용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북 지원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 백신을 주었을 때 우선순위 자체는 북한도 뭐 취약계층부터 이렇게 주는 형태를 취하면 그 문제가 없어요.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 국민한테 백신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하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이제 그 공을 결국 미국에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이제 도시 포럼이니까 도시 얘기만 하는 거로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북한의 도시들을 과거 역사와 연결해서 그리고 근대 유산이라고 하는 측면과 연결을 해서 사실 북한의 도시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도시사 연구하는 경우를 보면 역사 쪽은 대부분 북한 정권 수립되기 이전 시기 주로 그 도시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근대와 근대 시기의 어떤 성장 과정 이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 북한학을 하는 쪽에서는 대체로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의 과정 특히나 최근의 어떤 변화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잘 종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개성에 가보면 개성에 주요하게 이용되는 건물들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건설된 건물들입니다. 조선 식산은행 개성 지점 건물이 지금도 개성 시내에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어떤 이 도시 발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평가가 돼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고 지금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역사와 관련돼서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북한의 이제 중심이 이제 재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평양에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18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에 가서 신의주 건설 총계획도를 앞에 놓고 이 신의주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유운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결국은 북이 지금 세워놓은 계획들이
함흥이나 청진, 원산 이런 계획도에 기초해서 이런 부분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뭐 여러 우리 지자체들이 남북 간의 도시 간 교류, 지방 간 교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북한이 그런 도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너무 진짜 방대해서요. 저는 이 시장이라는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예. 마켓을 좀 다르게 쓰시는 것 같아서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차이 저랑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더 깊게 들어가면.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 제가 그 드리고 싶었던 말들 중에 하나는 통치성 얘기 나오는데 통치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옛날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 2,500만 명이라고 하면 엑셀 시트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쭉 해가지고 라인으로 깔면 로우에서 2,500만 줄을 해가지고 컴퓨터 돌리는 건 뭐 0.1초도 안 걸려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쌓고 그 사람들의 이동 패턴 뭐 이런 거 GPS나 기타 등등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첨단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통장 관리 어떻게 하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분석하는 거 센싱만 하고 있으면 뭐 모니터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래요. 4,5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천만 명 넘어도 실제로 경제 재화 들어가는 것들에서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지금의 통치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 통영이나 뭐 거제나 기타 등등 도산 한 번 했다. 아니면 작은 기업 하나 했다. 그러면 연체율이 5분 단위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도 테크놀로지로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서로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통치 불가능성으로 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쉽게 컨피너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금하고 처리하고 이러는 것들이 뭐 예전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확실히.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러면 이렇게 통치 기술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이제 몇 단계로 나뉘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센싱하고 있는가, 센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계속 누가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널라이징 하고 있는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가라는 요 이제 3박자 들어가거든요. 지금 북한 쪽에서 지금 이 오늘 세션 그 1, 2, 3에서 나오는 뒤에 있는 글들 대부분 다 이제 센싱의 영역입니다. 센서를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이제 분석 단계로 가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 데이터나 이것들을 갖고 그러면 이제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북한의 통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통치하고 싶은데요라는 그런 의도에 따라서 어널라이징이 되는 거지. 그 다음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북한은 요즘은 이래 이거에 대한 리뷰가 계속 반복입니다. 결국 이거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늘상 나올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까? 북한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우리나라 통치에 대한 이야기, 도시의 통치되는 방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액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순간 북한에서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북한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북한의 인민이랑 뭘 하고 싶은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식으로 같은 데이터를 놓고 해석을 할 거예요. 좀 여기저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 싸움으로 어느 순간에 북한 연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식으로 선점할 것인가, 어떤 논의의 그 장을 만들 것인가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북한 도시가 코비드 지금 상황에서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있는 거고 비정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솔직하게 이제 조금씩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제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 정상 논의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좀 북한에 대해서 이 코비드와 관련돼서는 늘상 해오던 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의 관심사, 만약에 제가 관심사다. 전 지리학자고 정치지리학자고 1,000만 이상의 도시들을 갖다가 굴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치면 북한은 1,000만 이상의 평양권을 만들 것인가? 코비드 이후에.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그 통치술이라든지 통치 기반들은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라면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돼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1,000만 이상의 평양권, 그다음에 이제 1,500만 이상의 개성권까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서울이랑 해서 평양도 그다음에 이제 그 평양하고 서울하고 그 연단 도시를 갖다가 4천만으로 지금 잡는데 이 4천만을 갖다가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4천만의 경제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베이징, 도쿄 이제 진짜 서울 평양이 되는 건데 이 라인 상하이까지 포함하면 사극이 됩니다. 그 사극 중심의 이제 지역 경제들은 어떤 식의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흥미로운 주제가 돼요. 코비드는 거기에 기여를 했는가라고 보면 지금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은 혹시나 북한이 보건의료, 개인 의료에 대한 그 질병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안 되어 있었다면 이참에 엑셀 라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하나하나 개별화되고 목록화되고 이 통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예전엔 잘 돼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칫 자유주의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뭐 기타 등 때문에 방심했든 뭐하든 아무튼 사라졌던 빈칸들을 다시 정비할 시기가 됩니다. 개별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그런 파워를 갖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위기 자체는 뭐 이 맨파워를 갖다 굉장히 줄일 만큼 아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면. 그리고 그 경제적,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훨씬 더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코비드는 연구자들이 즐거울 뿐이지 실제로 이 상황에 대해서 사회가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는다든지 이런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참에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 그다음에 국경을 넘나드는 것들에 대한 권한, 방식 이런 것들은 확실히 바뀝니다. 이건 패스포트 시스템이 이제 그 스페인 플루 나오고 나서 바뀐 거랑 거의 똑같이 이건 분명히 이제 뭐 이게 방역 패스가 됐든 유로 패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국경이라는 거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렇다면 DMZ는 코비드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충분히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구, 항만도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예. 두 분 토론 시간만 허락된다면 더 좀 듣고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일단 여기서 전체적인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질문을 좀 던지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일단 비정상성의 프레임으로 또 북한을 굉장히 우려 어린 시각으로 봤던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이제 크고 보편적인 좀 관점들로 좀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비정상성의 프레임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고 또 오히려 북한이 지금 코로나 국면에 굉장히 수세적으로 뭔가 압박을 받고 있고 뭔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만 지나치게 이제 북한을 봤던 측면에서 오늘 내용은 정책의 어떤 운용이라든가 또 그걸 정치적 기회로 삼는 부분들 또 경제를 좀 더 장악하는 측면들 또 새롭게 체계를 바꾸는 부분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임동 교수님 얘기했던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상당 부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여의 측면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계속 지금까지 북한을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어떤 마이너스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소들도 오늘 주목하게끔 하는 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유의미하게 좀 토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창현 소장님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좀 큰 플랜, 향후 앞으로는 북중 간의 교역이 재개돼서 그 교역이 좀 더 활성화된다는 측면을 넘어서서 좀 더 규모 있고 또는 또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플랜 이런 것까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상당히 좀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에 같이 해주셨던 정창현 소장님, 임동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프닝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전 세션을 이렇게 마치고요. 1시 20분부터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